젊은 시절의 임미숙은 가난했지만 성실한 여인이었습니다. 작은 방 2칸짜리 집에서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5살 된 딸 선영이와 함께 살고 있었죠. 미숙은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남편이 공장에서 받는 적은 월급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거든요. 선영이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 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햇빛에 노출되면 극심한 고통을 느꼈고 시력도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미숙은 딸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부업을 했죠. 바느질 일부터 시작해서 포장 작업까지 손에 잡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어요. 병든 아이는 오래 못 산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선영이가 눈을 아파하며 울 때마다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저런 것을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돈만 축내고. 미숙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과 말들이 선영이에게 전해질까봐 늘 조마조마했죠. 딸을 보호하려고 애썼지만 좁은 집안에서는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미숙이 일을 나간 사이 시어머니는 선영이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어요. 할머니가 맛있는 것 사주러 간다며 달랬죠. 선영이는 할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것이 딸과의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온 미숙은 딸이 보이지 않자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선영이는 어디 갔어요? 시어머니는 시치미를 뚝 떼고 대답했죠. 글쎄, 밖에 나가서 놀다가 안 들어오네. 곧 올 거야. 하지만 선영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져도 다음 날이 되어도 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미쳐 날뛰며 동네 곳곳을 뒤졌죠. 경찰서에 신고도 하고 아는 사람들에게 모두 부탁했어요. 하지만 선영이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고아원에 맡겼다. 그 아이는 평생 짐덩어리가 될 텐데 차라리 그게 나을 거야. 미숙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목이 메어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즉시 동네의 모든 고아원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어느 고아원에 맡겼는지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이미 다른 곳으로 보내졌을 거다. 포기해라라며 냉정하게 말했죠. 미숙은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고아원을 돌아다녔어요. 서울 시내는 물론이고 경기도 곳곳에 고아원까지 찾아갔죠. 선영이의 사진을 들고 다니며 이 아이를 본 적 있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모르겠다였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딸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미숙의 몸은 점점 야위어 갔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죠. 남편은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말했지만 미숙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는 더 이상 같은 집에서 살 수 없었어요. 미숙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같은 집에서 살 수 없어요. 저희끼리 따로 살겠습니다. 남편은 난처해했지만 미숙의 결심은 굳었죠. 작은 월세방을 얻어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너무 조용했어요. 선영이의 작은 신발, 인형, 옷가지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미숙은 딸의 물건들을 보며 매일 울었습니다. 선영아,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 후로 미숙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딸을 잃은 슬픔과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그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죠. 남편과 함께 작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채소를 떼어다가 골목길에서 팔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는 선영이를 다시 찾을 거야. 그때까지 살아남아야 해. 미숙은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만 자면서 일했어요. 손님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조금씩 돈이 모이기 시작했죠. 몇 년 후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을 키우면서도 선영이에 대한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딸의 얼굴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죠. 지금쯤 10살이 되었을 텐데 눈은 괜찮을까? 미숙은 아들들에게 절대 선영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늘 딸을 그리워했어요. 장사가 잘 되어 돈이 생길 때마다 선영이를 찾는 데 써야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찾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도 깊어졌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고 말겠다. 미숙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복수심이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죠. 세월이 흘러 미숙은 3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작은 채소 장사로 시작한 일이 점점 커져서 이제는 제법 규모 있는 식자재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던 일상에서 벗어나 사무실을 차리고 직원들을 두게 되었죠. 아들 둘은 훌륭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성민이는 의과대학에 진학했고 둘째 성우는 경영학과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미숙은 아들들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했죠. 너희들은 절대 가난하게 살면 안 된다며 최고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성공할수록 마음 한켠의 공허함은 더 커졌어요. 밤늦게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선영이 생각이 났죠. 지금쯤 20살이 넘었을 텐데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 궁금함과 그리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미숙은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 봤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단서도 부족했죠. 탐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20년이 넘은 일이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아원 기록도 대부분 소실되었고요. 사업은 계속 번창했습니다. 식자재 유통에서 시작해서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까지 손을 뻗었어요. 미숙의 사업 감각은 뛰어났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선영이를 찾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돈이 필요해. 어느덧 미숙은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강남에 큰 집을 사고 고급 승용차도 몇 대 샀죠. 하지만 물질적 풍요로움이 마음의 허전함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성공할수록 선영이에 대한 그리움은 더 간절해졌어요. 아들들은 이제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습니다. 성민이는 성형외과 의사가 되어 병원을 개업했고 성우는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었어요. 미숙은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외로웠죠. 내가 이렇게 성공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미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큰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돈도 많고 아들들도 잘 되었지만 진정한 행복은 느끼지 못했죠. 건강도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무리하게 일한 탓에 몸 곳곳에 이상이 생겼어요. 혈압도 높아지고 당뇨병도 생겼죠.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휴식을 취하세요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때 미숙은 결심했어요. 이제 내 남은 인생은 선영이를 찾는 데 쓰겠다. 더 이상 사업 확장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들들에게 사업을 넘기고 자신은 조용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기로 했죠. 혹시 어디선가 선영이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으면서요. 미숙은 서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에 별장을 마련했습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싶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작은 집이었죠.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별장 생활을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점심을 먹으러 마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바닷가에 자리한 작은 생선 가게가 눈에 띄었죠.
바다횟집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서니 중년 부부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아주머니가 친근하게 물었어요. 미숙은 회정식을 주문했죠. 신선한 생선으로 해주세요. 그때 주방에서 한 여성이 나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는데 특이하게도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요. 실내인데도 선글라스를 벗지 않았죠. 미숙은 무심코 그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저분은 누구세요? 미숙이 사장 아주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 저 아이요? 우리 가게에서 일하는 숙희예요. 참 착한 아이죠. 사장 아주머니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저 아이는 선천적으로 눈병이 있어서 늘 선글라스를 껴야 해요. 햇빛에 노출되면 심한 고통을 느끼거든요. 그래도 성격이 밝고 일도 열심히 해서 우리가 많이 아껴주고 있어요. 미숙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선천적 눈병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름은 다르지만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으니까요. 저 사람이 언제부터 여기서 일했나요?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 3년 정도 됐나? 처음엔 혼자 이 마을에 내려와서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우리 식구 같아요. 부모님이 안 계셔서 혼자 살고 있거든요. 숙희가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목소리도 부드럽고 상냥했어요. 미숙은 숙희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선글라스 때문에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코와 입 모양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혹시 어릴 때부터 이 마을에서 살았나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숙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서울 근처에서 자랐어요. 고아원에서요. 미숙의 가슴이 다시 한번 철렁했습니다. 미숙은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기로 했어요.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자주 올게요. 미숙은 계산을 하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마음은 온통 숙희 생각뿐이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미숙은 바다횟집을 자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갈 때마다 숙희와 조금씩 더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했어요. 사장 부부도 단골 손님이 생겨서 기뻐했죠. 자주 와주셔서 고마워요. 며칠 후 미숙은 용기를 내어 숙희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는데 혹시 어릴 때 부모님과 헤어진 기억은 있나요? 숙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5살 때 고아원에 맡겨졌어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요. 미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맛있는 것 사준다고 하면서 어디론가 데려간 기억은 없나요? 숙희는 깜짝 놀라며 미숙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그런 걸 아세요? 그런 기억이 어렴풋이 있는 것 같은데요. 미숙은 대충 얼버무렸지만 뛰는 가슴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숙희가 뜨거운 그릇을 나르다가 실수로 팔에 물을 쏟았습니다. 아, 작은 비명을 지르며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그 순간 미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숙희의 팔뚝에 오래된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다리미 모양의 화상 자국이었어요. 미숙은 그 자국을 기억했습니다. 선영이가 3살 때 시어머니가 다림질을 하다가 실수로 아이 팔에 다리미를 대어 생긴 자국이었죠. 당시 미숙은 얼마나 속상해했는지 몰라요. 괜찮아요?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숙희는 서둘러 소매를 내리며 말했어요. 네, 괜찮아요. 어릴 때 생긴 자국이라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미숙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혹시 고아원에서 이름을 새로 지어줬나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키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네, 맞아요. 원래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키는 깜짝 놀라며 선글라스 너머로 미숙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괜찮으세요? 미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선영아. 미숙이 수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내 엄마야. 수키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엄마라고요? 내가 3살 때 할머니가 다림질하다가 실수로 팔에 다리미를 댄 것도 기억해. 그때 내가 얼마나 속상해했는지 몰라. 미숙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어요. 그리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눈병이 있어서 햇빛을 못 봤던 것도 기억나. 수키는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처음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선글라스를 벗은 거였어요. 눈은 많이 상했지만 미숙은 그 눈빛에서 어린 선영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수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키는 미숙의 말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정말 제 어머니세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끊임없이 그리워했던 그 단어였죠. 하지만 믿기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그리움과 아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미숙은 수키를 꼭 안고 울었죠. 미안해, 선영아.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저도 엄마를 그리워했어요. 수키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가 어디 계신지 궁금했어요. 왜 저를 버리셨는지도 궁금했고요. 미숙의 가슴이 더욱 아팠어요. 미숙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몰래 고아원에 보낸 것, 자신이 얼마나 찾으려고 애썼는지, 그리고 평생 후회하며 살아왔다는 것까지요. 수키는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그럼 저를 버린 게 아니었군요. 수키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평생 엄마가 저를 싫어해서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미숙은 고개를 저었죠. 절대 그런 게 아니야. 너는 엄마의 가장 소중한 딸이었어. 바다횟집 사장 부부도 이 감동적인 재회를 지켜봤습니다. 아주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있구나. 수키야, 정말 다행이다. 아저씨도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부터 미숙과 수키는 매일 만났습니다. 그동안의 공백을 메우려는 듯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키는 고아원에서의 생활, 성인이 되어서의 힘든 시간들을 들려줬습니다. 미숙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이제부터는 엄마가 너를 제대로 보살펴 줄게. 미숙이 수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서울로 올라와서 같이 살자. 하지만 수키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이 마을이 좋아요. 여기 사람들이 저를 가족처럼 대해줬거든요. 미숙도 수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여기서 너와 함께 지내마. 미숙은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딸과 떨어져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아들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선영이를 찾았다. 처음에 아들들은 믿지 못했어요. 어머니, 정말이에요? 성민이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죠. 응, 정말이야. 내 누나를 드디어 찾았어. 수키는 자신에게 형제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동생들이 있어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을 보여줬어요. 둘 다 훌륭하게 자랐어. 의사하고 사업가가 되었지. 수키는 사진을 보며 신기해했죠. 미숙은 수키를 위해 마을에 작은 집을 하나 더 마련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예쁜 집이었어요. 이제 내가 편하게 쉴 수 있는 집이 생겼네. 수키는 감동했습니다. 엄마, 이런 큰 집까지 필요 없어요.
엄마가 해주고 싶은 걸 다 해주지 못한 30년이야. 이 정도는 당연한 거야. 미숙은 딸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어요. 그동안 못해준 사랑을 다 보상해주고 싶었죠. 수키의 눈 치료를 위해 서울의 유명한 안과 전문의를 모셔왔습니다. 성민이가 추천해준 의사였어요. 검진 결과 완전히 치료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하다고 했죠. 수술하면 조금 더 편해질 거예요. 꼭 수술받자, 선영아. 미숙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키는 망설였어요. 이미 이렇게 살아왔는데 괜찮아요. 미숙은 딸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안타까웠죠. 아들들도 마침내 누나를 만나러 왔습니다. 성민이와 성우는 수키를 보며 감동했어요. 누나, 처음 뵙겠습니다. 비록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었지만 가족이라는 끈은 여전히 남아 있었죠. 수키도 동생들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누나, 서울로 올라와서 저희와 함께 사세요. 성우가 제안했어요. 하지만 수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 성우야. 하지만 여기가 좋아. 엄마도 여기 계시고. 미숙은 딸의 선택을 존중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이 모녀의 재회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바다횟집 사장 부부는 축하 잔치를 열어줬어요. 우리 수키가 엄마를 찾아서 정말 기뻐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기뻐했죠. 미숙은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하늘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었네. 수키에게 말했어요. 이제 과거 일은 잊고 앞만 보자. 원망하는 마음보다 딸과의 소중한 시간이 더 중요했어요. 수키도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미숙의 손을 잡고 말했죠. 지금까지 이런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미숙은 눈물이 났어요. 딸이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지 상상이 되었거든요. 앞으로는 엄마가 평생 내 곁에 있을게. 미숙이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뭐든 도와줄게. 수키는 고마워했지만 욕심 부리지 않았어요. 엄마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미숙과 수키는 함께 보낸 시간이 쌓여갈수록 더욱 돈독해졌어요. 매일 아침 함께 차를 마시고 저녁에는 바닷가를 산책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수십 년 만에 찾은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바다횟집 사장 부부는 수키가 가게를 이어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어가는데 수키가 이 가게를 맡아줬으면 좋겠어. 수키는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그리고 미숙과 상의했죠. 엄마, 제가 이 가게를 운영해 봐도 될까요? 물론이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뭐든 지원해 줄게. 미숙이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수키는 바다횟집의 새 주인이 되었어요. 가게 이름도 선영인의 바다횟집으로 바꿨죠. 원래 이름을 되찾은 기념이었습니다. 미숙은 딸의 사업을 위해 가게를 새로 단장해 주었어요. 더 넓고 깔끔하게 만들어서 손님들이 편하게 올 수 있도록 했죠. 엄마 너무 많은 걸 해주시는 것 같아요. 수키가 미안해했지만 미숙은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못해준 걸 이제라도 해주는 거야. 미숙은 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는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이었죠. 어느 날 저녁 모녀는 바닷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키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도 행복해. 너를 다시 찾을 수 있어서. 미숙이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하늘이 그래도 나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구나. 죽기 전에 내 딸을 품에 안을 수 있었으니.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수키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오래오래 함께 살아요. 미숙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우리 오래 함께 살자. 마을 사람들은 이 모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받았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모두들 입을 모아 말했죠. 그리고 선영인의 바다횟집은 마을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미숙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가난했던 젊은 시절, 딸을 잃었던 절망, 그리고 성공했지만 공허했던 세월들.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겠어.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의 대화와 어우러져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들어냈어요. 다시 만난 모녀, 그들 앞에는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저녁, 미숙과 수키는 나란히 서서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서로를 다시 찾은 두 사람의 뒷모습에는 시간의 무게와 그 모든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임을 깨달은 미숙이었습니다.